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기분 좋게 마무리하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코스피가 1.5% 뛰면서 3,395.54에 다시 한번 최고점 경신하며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3,400도 이제 넘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 매수가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는 모습인데 SK 하이닉스 어이구 32만 원까지 올랐네요. 코스닥도 1.5% 가까이 올라 847에 오늘 시장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60전 내린 1,388원에 이번 주 거래를 마무리했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6도,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죠. 전국 곳곳에 퇴근길 비 예보 있던데 우산 챙기시고요. 강릉에도 이번 주말에는 비가 좀 내린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노이즈 상상 속에 너 들려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안기영님께서 와우 첫 곡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지친 금요일에 힘이 되네요 해주셨는데 안기영님 세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오상무님께서는 오랜만에 불금이었습니다. 장도 불금, 오늘 저녁도 불금입니다. 기분 좋게 퇴근해서 저녁을 맛있는 외식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와, 외식, 금요일 외식 좋죠. 외식 많이 해주셔야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장사 잘 되고 경기도 잘 돌고 하는데 외식 찬성. 최현주님, 구미에 계시는구나. 비가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져요. 택배도 젖고 옷도 젖어요. 도와주세요. 수건으로 빨리 닦으셔서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비 맞으면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다 젖습니다. 정말. 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 계속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자동차의 세계로 떠나는 방과 후 차차차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경제 공부하는 시간이죠. 방과 후 경제교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유럽에 있는 알바니아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위에 붙어있는 이탈리아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땅덩이의 3분의 1 정도 되는 곳에 인천광역시 인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산주의 독재 정권 아래 있다가 90년대 들어 민주화가 된 곳인데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요즘 이곳 저곳을 뜯어고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 알바니아가 이번에 사람 대신 AI를 장관 자리에 임명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알바니아 총리가 디엘라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공공입찰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지만 나름 얼굴도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알바니아 전통 복장을 입은 아바타로 국민들에게 소개됐는데요. 디엘라는 앞으로 나라의 공공입찰, 그러니까 나라가 건설회사나 기업과 계약을 할 때 누가 일을 맡을지 결정하는 권한을 쥐게 됐습니다. 사실 AI를 공공입찰 분야의 책임자로 앉힌 건 이유가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그간 부패와 청탁, 이해충돌 문제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 부분이 유럽연합 가입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었죠. 그러니 AI를 장관으로 앉히면 공정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으니 사람보다 더 나을 거라 판단한 겁니다. 알바니아는 이미 정부 서비스의 95%가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건 그리 낯선 일도 아니고요. 다만 AI 장관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편향적인 알고리즘이 생길 수도 있어서 더 큰 혼란을 낳을 거란 지적도 있죠. 유럽의 작은 나라 알바니아가 AI 장관을 임명한 건 단순히 효율성 차원을 넘어 부패를 어떻게든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일지도 모릅니다. 디엘라 장관이 잘 해나갈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기술이 권력을 쥐고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매거진 최정필 기자가 가이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소식 전하기 전에 지난주 네. 내용에서 좀 업데이트 된 게 있네요. 서부간선도로. 야, 이거 진짜 말 많았는데 결국에 공사 계획이 취소됐어요? 네, 뭐 이제 물론 아쉬움도 분명 있었고 우려도 있었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긴 했었죠. 이게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난 8일 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를 비롯한 이 공사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히게 됐습니다. 앞서 검토했던 방향이 현재의 교통 여건과 맞물리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전 검토가 좀 미흡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좀 강하게 남는 그런 결과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공사 시작과 함께 지적이 됐었던 이 교통 정체에 대한 해소를 좀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 공사를 좀 전면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 공사가 시작됐었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석 명절 전까지 원상복구를 진행해서 이제 통행을 정상화하고 네. 대신에 이제 그 동안에도 기존에도 이제 교통 정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중앙 분리대는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거기에다가 차선을 추가로 한 개 차선을 가변형 차로로 추가를 해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교통 정체를 좀 푸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언급이 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안양천에 대한 활용 방안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동쪽과 서쪽에 이런 교통 같은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였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행자용 육교를 설치한다던가 하는 방향을 추가로 좀 검토를 해서 향후 대체 도로가 확보될 때까지는 이 공사 전체를 좀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좀 교통 혼잡 우려가 현실화가 되니까 네.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 소식 들어보죠. 이 소식을 보니까 요즘 최 기자님 혹시 금요일에 목동 오시는 거 뭔가 잔뜩 화가 나 있으신 건 아니죠? 이렇게 화가 나 있지는 않고요. 이제 왠지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도 서울시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소식 가져오셨어요. 사실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 저도 이제 대체 수단을 좀 열심히 찾아서 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서울시와 이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한강버스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강버스. 네, 이게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네. 9월 18일부터 공식적으로 운행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을 동서로 길게 나누고 있는 이 한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대중교통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이 한강버스의 목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에 한강을 활용한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노력들이 몇 차례 있기는 했었는데 네. 사실 잘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강버스 사업이 잘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기대도 조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강버스가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한강버스 전에 네. 한참 또 한강 택시 있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한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상류냐 하류냐 아니면 장마철이냐 아니면은 장마철이 아니냐 혹은 여름이냐 겨울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환경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렇죠.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마다도 의견이 조금 다르긴 했었는데 아마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강만큼 넓은 강이 대도시를 지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을 이동 수단으로 좀 써보자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한강 택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서 시작이 됐었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 명칭은 한강 수상 택시였었는데 네. 이게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모르겠어요. 오래 됐나?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뉴스에서 그렇게 화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네. 처음 시작이 2007년 10월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래됐네요. 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7월 공식적으로 운영이 종료가 됐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은 나름 한 17년 정도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처음에는 조금 기대를 많이 받고 좀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운영 기간 내내 고난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하긴 그러니까 한강 수상 택시가 있다는 거는 들어봤는데 이용객이 많았나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네. 이슈가 된 적이 없었으니까. 뭐 이용객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네, 통계가 있는데 사실 한강 택시를 처음에 도입을 했었던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워낙에 이제 혼잡하다 보니까 특히 뭐 좀 한강을 쭉 타고 가야 되는 이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러면 이런 것 좀 활용하면은 도로 위에 정체도 좀 피하고 그 정도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간다면 시간도 꽤 걸릴 테니까 그런 혼잡함도 좀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시작이 됐었던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사용자 통계를 보면은 2021년에는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신 분이 31분. 31분이요? 네, 1년 동안? 22년에는 29명 그리고 23년에는 2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명꼴로 이용하는 한 거네요. 명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24년에 서비스 종료가 확정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작년에는 거의 운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합쳐 보면은 운행을 한 지난 3년 동안에는 100명도 안 썼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조금 이제 참담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긴 많이 이용했으면 입소문도 많이 났을 테고 제가 안 타봤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꾸준히 그렇게 관련 소식이 없던 거 보면 이래서 이용객이 참 없었구나 싶네요. 그래도 초반에는 생각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하셨거든요. 특히 이게 한강을 타고 좀 빠르게 달린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수상 스포츠 같은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흥미를 가졌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그 자체가 좀 개운함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선사할 수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광 상품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나름 흥행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전체 기간 동안에 이제 통계치를 좀 살펴보니까 가장 흥했을 때가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에는 출퇴근 시간 이용자만 9,828명.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거의 10,000명 가까이 이용을 하신 거고 관광 이용객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46,210명으로 하루 평균 13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13년 이후부터는 출퇴근 이용자도 그렇고 관광용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연간 적자가 매년 한 6억에서 7억 정도 발생을 했다고 이제 통계 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관광용은 모르겠지만 출퇴근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 출퇴근 시간은 일단 출근 시간 바쁘잖아요. 네. 그러면 집 근처에서 일단 뭐든 빨리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한강 고수부지 되게 넓잖아요. 그렇죠. 거기 굴다리 지나서 네. 고수부지 뛰어가서 선착장에서 택시 타고 가는 게 제가 봤을 땐 접근성이 이게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수상 택시 때 지적된 부분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한강공원 전체 다 이제 비슷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 선착장을 제외하면 일단 한강까지 가는 것부터가 이제 접근성이 좀 좋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강 안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좀 크게 좀 걸리는 문제였고 네. 또 한강까지 도착을 했어도 선착장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공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긴 거리를 걸어가야 되고 또 이제 한강 공원까지는 대중교통이 잘 마련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강 공원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퇴근할 때도 거기로 가야지만 내 차를 찾아갈 수 있다 보니까 나 그러면 그냥 차 타고 갈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됐었던 거죠. 사실 이 지적은 지금 한강버스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부 버스 노선을 아예 한강공원 입구까지 그냥 다 들어가도록 노선을 아예 변경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잠실이나 압구정, 이제 마곡 같은 주요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하철역에서부터 선착장까지가 걸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에서 선착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배차 간격이 15분에서 30분 정도 되게 해서 무료 셔틀버스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버스를 무료 셔틀을 타고 선착장까지 간다고 해도 그 가는 시간도 있잖아요. 버스 타고 가는 시간. 그러면 한강 버스를 타고 내 목적지까지는 적어도 그냥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무지하게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단 하나하나씩 보자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운행을 해요? 네, 서쪽으로는 마곡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동쪽으로는 잠실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남쪽과 이제 북쪽을 적절하게 왕복을 하는 형태로 이 선착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서쪽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한강 이남의 마곡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강 북쪽의 망원 그리고 이제 여의도하고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일반 노선을 타고 마곡에서 잠실까지 가게 되면 이 노선을 전부 다 지나가게 되고요. 네. 급행 노선을 타게 되면은 마곡과 여의도 그리고 잠실까지 이렇게 세 군데서만 서게 되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곳들이 이제 뭐 거점이기는 한데 그와 동시에 그 주변이 굉장히 막히는 지역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셔틀버스가 막히면 이게 한강 버스를 타는 게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사실 집 근처까지 배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셔틀버스를 타든 뭐 따릉이를 타든 이게 굉장히 자차로 이동했을 때보다도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은 급행 노선을 탔을 때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이 걸리고요. 네. 일반 노선을 타면은 7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좀 애매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빠른 뭔가 걸까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데. 느낌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시간의 그게 단위가 크네요. 네. 어.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퇴근 시간마다 이 거리를 찍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 자차로 퇴근 시간에 그렇게 이동을 했을 때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대중교통과 이제 일반 운전 전부 다 이제 선착장에서 선착장까지 동일하게 찍어봤는데 네. 한 이제 운전해서 갈 경우에는 이제 빨리 가면은 60분에서 85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절대 그렇게는 못 가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환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1시간 50분에서 2시간 2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착장에서 선착장까지 찍어본 그런 주행 거리와 이제 소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내가 어디서 출발해서 이거를 타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까라는 기대, 우려 같은 것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적어도 정체가 없는 시간대라면은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나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 게 더 빠를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들도 좀 같이 들더라고요. 이게 교통수단이 좀 그래도 호응을 얻고 성공을 하려면 그래 시간은 오케이. 그러나 이게 압도적으로 싸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괜찮아, 매력적이야. 이런 장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용 요금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것도 이제 대중교통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통카드로 그냥 일반 교통카드로 요금을 낼 수도 있고 또 네. 환승 할인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환승을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 거리가 넘어갈 때마다 추가금들이 붙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추가금에 대한 내용들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조금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제 일단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타는데 3,000원. 편도가. 네, 편도로 3,000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는 있기는 한데 네. 일반 자동차로 간다라고 하면은 휘발유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겠다. 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 어린이들은 1,100원 그리고 만 13세에서 만 18세 청소년들은 1,800원으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가 측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지하철이나 버스, 따릉이 같은 것들 다 포함해서 30일권 기준 7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노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하루에 68회 운행이 되고요. 주말에는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하루 48회가 운행이 되게 됩니다. 급행 노선은 이제 주중에 출퇴근 시간에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15분 간격으로 하루 16번이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얼마나 낭만적이고 매력 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밖에 못 나와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안에 들어가게. 그리고 또
이게 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추워서 한강이 얼어붙거나 그러면 또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그런 건? 날씨의 영향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오늘하고 내일 이제 서울 지역에도 이제 비 예보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수상 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운행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여름보다는 겨울이거든요. 강까지 가는 것만 해도 강바람 맞으면서 가야 되기 춥다. 때문에 상당히 좀 추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수상 택시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겨울에 이제 운행이 안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7월달에 이제 시범 운행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일반 시민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대기 시간이 날이 맑을 때도 조금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거는 수상 택시보다는 좀 이런 거는 좀 나아졌다라는 모습들 보여줘야지만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티아라의 처음처럼 듣고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배수남님께서 불금에 야근이 예약돼 있어 우울하네요. 불금에 야근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불금에 야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떡해요. 이미 야근이 예약돼 있으니까 노쇼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왕 돼 있는 거 어방목 들으시고 기분 전환 확 하셔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시는 걸로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송민걸님께서는 소장님 빵집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손님의 막말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긴 또 처음이네요. 정말 보라 보면서 기운 좀 받아야겠어요. 아이고 너무 또 상처 받으셨겠어요. 막말,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 생각 안 하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내뱉으면 그 손님도 뭐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입히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또 우리가 각자 직업마다 저도 그렇고요. 빵집을 하시는 사장님도 그렇고요. 어차피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안 바뀌거든요. 손님은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막말에 쉽게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흔들리지 맙시다. 네. 유튜브로 이분은 김나영 선생님 팬이신가 보다. 제이킴님께서 저에게는 4시부터 행복해지게 하는 방과후 목돈연구소 김나영 선생님이 나오시는 금요일이라 평소보다 더 행복합니다 해주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나영 선생님 나오십니다. 네, 오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K-팝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요즘 유명 가수이자 프로듀서가 최근 장관급 직책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뛰어난 기획가라며 발탁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에 이 사람도 부담이 되는 자리지만 현장의 경험을 살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죠. 퀴즈입니다. 최근 장관급 직책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된 유명 가수이자 프로듀서로 날 떠나지 마, 허니, 그녀는 예뻤다 등의 대표곡이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벌써부터 답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보기가 없는 주관식입니다.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공기 반 소리 반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 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를 배우는 방과후 경제교실. 오늘도 김나영 선생님에게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이킴님께. 네, 오늘 주제 뭔가요? 네, 오늘은 버블 측정 가능한가입니다. 버블이라면 이제 흔히 가격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 본래 가치 이상이다 이런 의미의 거품 경제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지 소로스는요, 버블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달리는 마차에 올라타라
남들보다 조금 먼저 내리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 했던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은 버블을 네. 경계하라고 하면서 버핏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버핏에 관련해서는 뭐 뭔들 없겠냐마는 버핏 지수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버블을 가늠하는 방법으로 쓰는 지수인데요. 주식시장의 그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값입니다.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들 주가의 주식수를 곱한 총합이고 GDP는 1년간 한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총합인데요. 네. 한마디로 시가총액은 그 나라 주식시장 평가액, GDP는 그 나라 실물 경제의 평가액이라고 할 수 있죠. 버핏 지수는요, 실물 경제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로 평가되어 있나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80% 아래면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요. 네. 80에서 100%면 적정, 100%를 초과하면 고평가로 봅니다. 실제로 이 버핏 지수가 뭐 경고 신호를 줬던 적이 있어요, 금융시장에? 2001년에 버핏이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때 미국 주식시장이 버블이 너무 심한 것 같아라고 하면서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하면서 당시 버핏 지수가 180%였습니다. 180이요? 네. 100% 넘으면 고평가 아니에요? 네네. 오. 근데 굉장히 높았죠. 근데 그때가 딱 IT 버블 붕괴 직전이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진짜 이제 경고를 한 다음에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당시에 근데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계속된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늘 그런 분들이 항상 시장에는 있죠. 네. 그 이후에 또 버핏 지수가 높았던 적이 네. 있어요? 2007년 강세장 때 그때 주택 시장이 굉장히 막 되게 버블이었고 네. 그때 당시에 195%까지 치솟았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나서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왔죠. 그랬군요. 또 네. 언제 있어요? 또 코로나 이후에 2021년에 우리나라도 장이 좋았고 미국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때 255%에 달했었고요. 지난달 말에는 250%가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회사인데요. 현금 보유 비중이 사상 최대라고 하죠. 미국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버핏 지수가 이게 나라별로 좀 뽑아봤을 때 우리나라 버핏 지수는 얼마나 돼요? 지금 20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버핏 지수는 90% 정도였고요. 네.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9월 기준으로 110%대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버핏 지수 말고 버블을 측정하는 뭐 또 다른 지수 이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유동성 지수라고도 있는데요. 유동성 지수. 네. 유동성 지수는 시중에 풀린 돈 대비해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요. 그만큼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아져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니까 돈이 얼마나 풀려 있나 고려하는 건데요. 버핏 지수에는 돈이 풀린 양은 고려 안 하니까 네. 이 유동성 지수도 함께 고려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쉽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2023년에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있었는데요. 네. 당시 연봉이 2천만 달러였거든요. 260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작년 우리나라에 복귀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이글스에서 받은 연봉이 25억 원이래요. 미국에서 받은 연봉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유현진 선수의 투수로서의 실력이 10분의 1로 떨어져서 연봉이 깎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차이는 유현진 선수의 야구 경기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돈의 양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엄청 돈을 풀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또 지원금 많이 줬고 또 돈을 많이 풀었죠. 네. 시중에 돈이 많으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또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0배를 류현진 선수가 더 받는 건 네. 뭐 메이저리그라는 시장이 이제 직관하는 관중들도 훨씬 많고 뭐 그럼요. 굿즈며 중계권료며 그 안에서 돈이 엄청 많으니까 훨씬 큰 금액을 받는 거고 뭐 한국도 많이 커졌지만 전체 매출 규모나 우리 시장에서 프로야구 시장에서 돈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그 선수가 10분의 1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선수가 속한 시장, 그러니까 주식 종목이 속한 시장 안에서 흘러다니는 돈,
그 유동성 규모에 따라서 주가가 훨씬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유동성 지수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344%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01년 IT 버블 때는 400%였고요. 2007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버블 때는 393%였으니까요. 그때보다는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버핏 지수로는 지금이 사상 최대인데요. 유동성 지수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유동성 지수가 59%예요. 사상 최고치랑은 완전 거리가 멉니다. 그러네요.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버핏 지수로 보면은 정말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버블이라는 혐의가 있는데요. 유동성 지수로 보면 그 부담이 좀 줄어들고요. 버블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가 있어서 이걸로도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케이프 뭐예요? 지수라고 케이프 있어요. 지수? 네네. 음. 요거 케이프는요. 네. 기업 주가가 어떤 특정 기업이요. 버블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도 유용해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케이프는요.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 교수가 제시한 건데요. 네. 현재 주가를 과거의 이익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때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10년간의 평균 순수익입니다. 10년이면 좀 긴 기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기 이익 창출 능력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과거의 이익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경로 의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경로 의존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미래 추정치보다는 요 과거의 이익을 생각을 하는 건데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제도, 관습 같은 게 우연한 계기나 처음 선택에 의해서 특정 방향으로 정해지면요. 시간이 지나도 그 경로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운전도 보면 자동차 어떤 나라에서는 우측 동행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좌측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어떤 신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설비 투자 같은 걸 어떤 기업에서 했다라고 하면 시차를 두고 그게 나중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이익은 과거에 행해진 일에 의해서 이제 경로 의존을 가진다. 라고 해서 과거의 장기 이익 창출 능력이 미래 성과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게 그 비슷한 개념으로 PER이라고 이 회사 주가가 1년에 버는 이익의 몇 배냐 이걸 보는 게 있는데 사실 1년만 보기에는 어떤 해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을 때도 있고 아니면 연구하는데 돈을 엄청 썼을 수도 있고 뭐 어떤 해에는 그 해만 유독 뭔가 반짝 특수로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으니까 10년치 평균 이익으로 좀 길게 보자. 그래서 오래 쌓아온 실력 대비 이 주가가 비싼지 안 비싼지 보는 지표가 케이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근데 또 뭐 엔비디아나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사실은 미래 사업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것들이 빠르게 나와주고 환경도 굉장히 민감하게 바뀌고 그런 산업인데 이 기업에는 케이프로 어떻게 측정해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 사업 환경이 최근 들어서 진짜 급격히 바뀌고 있잖아요. 미래에도 변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거에는 좀 설명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때 소장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나노바나나도 나와가지고 요즘 되게 핫한데요. AI가 되게 빠르게 변화가 있고 이런 신성장 산업에서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실러 교수는요. 19세기 후반부터 케이프 값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살아 있었다 이런 말은 아니고 19세기의 데이터부터 케이프 값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쫙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케이프의 한계가 조금 있기는 하네요. 현재 미국 시장의 케이프 값은 어때요?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S&P 500 지수가 케이프 값이 37.8배로 나옵니다. IT 버블 때는 44.2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낮지만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이고 과거 10년 평균 이익 대비 주가가 많이 높은 편이다 보는 거죠. 그렇군요. 요즘에
요즘에는 미국 증시에서는 근데 보통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핫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거로부터는 검증되기가 힘든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꼭 버블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쭉 들어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지 소로스도 억만장자의 정말 금융시장에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고 워런 버핏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데 조지 소로스처럼 그런 버블을 이용을 할까? 아니면 워런 버핏처럼 버블을 경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조지 소로스처럼 버블을 이용하는 쪽보다는요. 경계하는 편이 낫겠다. 경계하는 게 네. 낫다. 그 아이작 뉴튼 유명하잖아요. 네. 천체의 움직임을 측정 가능해도 사람의 광기는 측정이 불가능한 것 같다. 본인도 1720년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남의 회사에 이제 투자했다가 그 버블에 올라탔다가 나오려고 했지만 네. 그 시기를 놓쳐서 파산했는데요. 지금 소로스의 조언을 듣다가는 뉴튼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는 좀 정답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투자의 태도 문제니까 맞아요. 네. 정답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집도 똑같죠. 집을 사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버블이야 자꾸 얘기를 하면 결국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버블이어도 지금 사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일 거야 생각해서 그냥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버블이 터져서 결국에는 손해본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빨리 들어가가지고 탁 이익을 보고 탁 끊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고 운이 좋다. 그러면은 버블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워런 버핏처럼 좀 신중하게 경계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오늘 버블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소했던 단어들, 버핏 지수, 케이프, 유동성 지수 이런 거 우리 3개나 봤거든요. 요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버핏 지수, 유동성 지수, 케이프 살펴봤는데요. 이게 참고 사항이죠. 버블이 아닌지 지금이 버블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네. 버블이다라고 해도 이게 터지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가 영원하지 않은 것은 끝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미국 시장이 지금도 좋지만 언제까지나 좋기는 힘들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답이 있다라는 거는 아닌데 그런 왜 이제 그런 버블에 올라탔다, 네. 그랬다가 빠졌다라는 이제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너무 큰 자산 이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그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김진철님께서 주식은 참 어려워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주식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네, 오늘 김나영 선생님과 새로운 단어 새로운 용어 많이 배웠어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나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요. 날 떠나지 마, 허니, 그녀는 예뻤다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고 지금도 K-팝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돼 문화 외교의 새로운 역할까지 맡게 된 사람은 누군지 여쭤봤는데요. 주관식이었는데 와 정말 많이 맞춰주셨어요. 너무 쉬웠나? 정답은요. 박진영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날 떠나지 마. 부를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 참 빠르네요. 라고 보내주신 1101님. 그리고 남편이 가끔 허니 부르며 춤춰줄 때 이야 육아로 지친 몸이 싹 풀리곤 한답니다. 라고 보내주신 3127님. 너무 부러운데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매일 좋은 정보 소식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일하면서 귀 쫑긋하며 힘내는 금요일이에요 라고 보내주신 2326님까지 1101님, 3127님, 2326님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 뭔지 여러분 다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오상무님이 뭐라고 보내주는지 아세요? 어혜진님 오늘도 마지막에 춤추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내가 오늘 마지막 곡에 춤을 춰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PD님께서 춤 자제하라 이런 의미로 이 잔잔한 발라드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이크 잡고 감정에 취해가지고 향껏 즐기는 그런 노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공기 반 소리 반 가득 들어간 노래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노래 띄워드릴 거고요. 문자 소개 조금 더 해드릴게요. 김진실님께서 미국의 증시도 지금은 꽤 고평가되어 있나 봐요.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신중한 결정해야겠네요. 새로운 영어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가 그런 거 같이 고민하고 배워가는 그런 프로입니다. 김진우님께서도 주식만 어렵나요? 인생은 더 어려운 듯합니다 해주셨는데 방과 후 목돈연구소에서 그런 고민 계속 함께 하시죠. 자,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끝곡은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도 어김없이 여기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